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 오셨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차베스를 축출하기 위해 반대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디어를 반대 세력에 빼앗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직접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들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차베스의 말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모인 국민TV 조합원과 청취자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들의 가슴을 늘 뜨겁게 요동치게 만드는 분이죠. 그의 열정에 푹 빠져서 수많은 이말단, 임승수 아리족들을 양상하고 계신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의 저자 임승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금 아까 좀 도입부 때 얘기하신 게 혹시 그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맞죠, 그거? 예? 예. 그 책을 읽으셨나 봐요? 좀 찾으셨나요? 모른 척 해주세요. 예. 그 꼭 그렇게 콕 찍어서. 예. 제가 썼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왜요? 초절정 미녀님까지 네. 사진 공개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임승수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이루었도다 이러면서 부러워하시던데요. 아니요. 지난주에 정말 쓰디쓴 기간이었어요. 왜요? 왜냐면 그동안 매주 최고 순위가 꾸준히 오름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처음으로 순위가 하락했어요. 그 이전 주에는 24위였는데 저번 주에 25위로 최고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충격이 강해요. 굉장히 멘붕이 왔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안 따라줘서 그런가. 제가 얼굴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웃겨야 하는데 제대로 못 웃겼나. 아니 되게 웃기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웃긴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너무 마이너한가 했는데 뭐 게시판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냈어요. 절실함과 진정성이 그동안 부족했다. 임 선생님 스스로. 예. 왜냐면 솔직히 지금까지는 제가 마음속에 이 순위 얘기하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한 절반 정도는 개그 코드였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정이었는데 이젠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젠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한 생각으로 순위를 했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2위가 한 등수가. 그래서 웃기다. 순위만이 살 길이에요. 왜 숨을 못 쉬세요? 아니, 제가 이럴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역시 우리 세대는 이 등수에 민감한 세대거든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임승우 선생님과 제가 한창 학창 시절을 보내던 그 시절에는 정말 순위에 민감하고 등수에 민감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순위 하나 더 올릴 거야. 집에 붙여놨어 지금 그거 가훈처럼. 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요 오늘 순위 하나 더 올리고 갈 거예요 저는. 에? 순위의 노예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에? 와 정말 예. 아니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왜 어머 속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귀여우실까요? 왜냐면 진짜 이제부터는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반성하는 취지에서 이 청취자분들께도 진정성 어린 서비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왜 모르는 척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 얘기 하시려고요?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동안 이제 저를 목소리로만 많이 접하셨는데요. 이제 실물로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참,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순위 절절 매겠다라고 해놓고 예. 지금 갑자기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그래서 다시 재고해 주세요. 그래서 공짜로 볼 수 있게 돈을 내고 볼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옵션을 하나 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돈을 내드려야 되나요? 우리 은채와 아니면 초절정 미녀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옵션이 하나 걸리면 예,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한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1위 할 때. 1위 할 때 등장합니다. 그분들은. 예. 그 3월 29일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3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철학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철학 아카데미라는 곳이 좀 생소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지하철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가깝고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4번지입니다. 예. 근데 이거 외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철학 아카데미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오고요. 그 주제는 청춘에게 딴짓을 권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누구나 그냥 편하게 무료로 오셔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쪽 말로는 50명이라고 하는데 네. 서서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 이상 오실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에요. 일단 임승수 아리 하시는 분들과 이말단은 다 총 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명. 이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가 널찍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50명 오니까 텅텅 빌 거예요. 편하게 오시고, 이 관련해서 이제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철학 아카데미 번호가 지역번호 02-2279-2781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주로 밤에 야행성이라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받으세요. 굉장히 딴 곳이랑 다르네요. 왜냐면 이게 주로 철학 강의가 일어나는 곳인데, 벌어지는 곳인데, 이제 아마 직장인 분들이 늦게 오시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말단 분들 직접 뵙고 싶어요. 이말단. 예, 그래서 이 시간 되시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여기 오셔서 제 강의도 들으시고 같이 한번 안면이나 텄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토요일.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예고를 해드릴 텐데요. 미리 그날은 좀 시간을 두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공지사항이나 우리 이말단이나 임승수 아리족들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야죠. 네, 자, 그러기 전에, 저희 메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광고. 제가 너무 길었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지기님께서 와우 공개 강의 많이들 오시겠죠 하셨는데 선생님? 실체는 안 그렇죠. 예, 많이 안 오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이 올 것 같아서 내가 꼭 안 가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많이 절반 정도 찹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죠. 예. 얼마나 사람 많을까. 예. 가봤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요. 그 강의실을 텅텅 비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저랑 독대하실 수도 있어요.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랑 2시간 동안 노가리 깔 수 있고, 예? 독대해가지고. 오세요. 저는 예. 굉장히 운이 좋아서 매주 금요일 이렇게 스튜디오 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선생님과 독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요 예. 기분, 예. 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예.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게 한 1,000원짜리 정도 되거든요. 오시면 1,000원짜리 기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너무 이게 웃고 떠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차베스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다가 이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네. 이제 차베스를 지지하는 혁명적 군인들과 이 민중들에 의해서 구출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이제 복귀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거의 내전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차베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고 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국영 석유회사의 기존의 경영진들을 다 해고시켰었어요. 다 부패하고 이렇게, 왜냐면 그 석유를 자기들 마음대로 써제꼈으니까 그동안. 근데 그 잘랐던 이사진들을 우선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좀 협상, 이렇게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데, 이런, 어떤 차베스 대통령의 유화책, 화해 제스처를 딱 보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득권 세력들은 차베스를 끌어내려는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차피 차베스 대통령이랑 우리는 한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같은 해 2002년 4월에 그 짓을 해놓고 또 같은 해 12월에 차베스 정부를 끝장내기 위해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좀 이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차베스는 노동자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노동조합 관련 좀 어떻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의 전국 단일 노조가 세테베라고 이제 스페인어로 세테베라고 읽고 영어로 치자면 CTB인데 이게 뭐냐면 베네수엘라 노동자 연맹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이 베네수엘라 노동자 연맹이 쉽게 얘기하면 어용노조예요. 어용노조. 그래가지고 특히 이 베네수엘라 노동자 연맹의 핵심 노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영석유회사 노조인데 이 국영석유회사 노조가 그 어용 중에도 최고 어용이에요. 이 경영진이랑 이제 같이 노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파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본가랑 노동자가 같이 손잡고 파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이 되게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들이 야, 월급 넣어줄 테니까 나오지 마. 시키면 이거예요. 예. 저는 이런 파업 평생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쨌건 월급 넣어줄게 나오지 마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다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차베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석유 산업 부분을 이제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 차베스 없는 크리스마스를. 슬로건은 멋있죠?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예. 야. 근데 이 슬로건을 걸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정치 총파업을 한 거예요. 다른 조건 하나도 안 걸고 정권 퇴진. 즉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한번 이런 파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진 놈들이 더 한다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자본가랑 노동자가 손잡고 이제 어용 노동자죠. 차베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석유 산업을 멈추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 2002년 당시 베네수엘라의 GDP 통계가 이전 해에 비해서 10% 후퇴했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10%가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경제가 어렵다느니 시위가 있다느니 국제 뉴스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또 기득권 세력들이 또 한따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 당시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에 석유 산업을 멈춰놨으니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차베스 정부가 대처했냐면 이것도 역시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차베스를 지지한 거예요. 제가 책에 있는 관련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차베스는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반에 걸쳐 한창 우리가 석유 테러라고 불렀던 석유 파업이 있을 때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층과 그들의 국제 동맹 세력이, 그러니까 미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석유 정제소들을 파괴하고 수백만 리터의 우유를 버리고 가축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사회 붕괴, 혼란 등을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방면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음식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피델, 여기서 얘기한 피델은 이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예. 예. 나는 피델이 우리에게 콩을 가득 실은 배를 보내주면서 전화로 나중에 여건이 되면 갚아라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물품들은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로부터 우유, 고기, 석유 등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몇 리터의 연료를 사기 위해 사흘, 나흘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어느 날 오후에 나는 몇몇 동지들에게 저 산골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산골 마을로 갔습니다.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쌀, 바나나 등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처를 다닐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강한 인상의 흑인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장작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쌀, 감자, 파초 등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의 눈을 지그시 보더니 양복 저고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내 집에는 의자가 남아있지 않아요. 당신이 보고 있는 저 장작이 침대 다리예요. 우리는 가구 지붕을 뜯어서 불을 피울 겁니다. 우리는 문도 떼어낼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차베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인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읽었거든요. 아, 읽으셨구나. 되게 뭉클했어요. 예. 예, 읽는 순간 되게 뭉클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읽으면서 살짝 뭉클한데, 네. 아,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웃긴 놈인데. 자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책 읽은 분들도 이 부분 되게 뭉클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석유를 멈춰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못 살게 해서 차베스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차베스 정부를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지하려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차베스 정부를 지지한 또 노동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어용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다시 그 석유 회사, 그러니까 석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멈췄던 그 시설들을 다시 가동시키고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듬해 초인 2003년 1월 말쯤에 그 공장들 다시 가동시키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시겠지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멈췄을 때 위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을 지지한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파업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 읽어주신 부분도 그렇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이것저것 글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와도 그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민중들이 없으면은 그 혁명은 성공할 수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차베스가 물론 대단한 인물이고 여러 가지 탁월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차베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차베스가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국민들이 차베스가 만들려는 어떤 베네수엘라의 미래상에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우파들의 기득권층의 이런 파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화끈하게 손보는 거예요. 파업에 주동적으로 가담한 이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어용 노조 간부들을 갖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 냉혹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네.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해고 사유가 뭐냐? 불법 파업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예요. 불법 파업. 익숙한 단어예요. 예. 네. 불법 파업. 너희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직원 4만 명 중에 18,000명이 해고됐어요. 엄청나게 잘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드디어
베네수엘라의 석유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베네수엘라 석유의 물줄기, 돈줄기는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득권층들이 먹고 있었는데 그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차베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민주주의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책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국민 TV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분들일 텐데, 제가 강의를 가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잘 대답을 하세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럼 맞아요. 그렇죠? 물론 조금 성향이 센 분들은 이제 민중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인민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죠. 사람마다 이 성향이 있는데, 저당과 국민이든 민중이든 인민이든 다 다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여기까지 모두가 공감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여쭤봐요. 주인이 되는 게 뭐죠? 그게 알아야 주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되는 게 뭘까요,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주인이 되는지 알아야 주인이 될 텐데, 막상 그럼 주인이 되는 게 뭐죠? 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건 시작이죠, 민주주의의 시작. 우리가 누구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미국은 또 그렇게 해서 조지 부시 뽑아놓고 이라크 침공하고. 그럼 이라크 침공하는 게 민주주의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알려면 우리 인류 역사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각 사회에서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펴보면은 주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예제 사회가 있었잖아요. 네. 노예제 사회는 크게 노예와 노예 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사회에서 노예들을 그 사회의 주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노예를 소유한 노예 주인들이 그 사회를 이끄는 지배계급이고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노예 주인들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를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들도 소유하고 있고 땅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생산수단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생산할 경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면서. 그래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제 권력을 가진 노예주들이 또 뭘 가지고 있냐? 로마도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그 로마의 원로원이나 집정관,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누가 하냐면 노예 주인들이 하죠. 땅 많이 가지고 노예 가진 사람들. 네.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집정관이 되고 원로원이 되니까 거기서 법과 제도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 국가 권력 기구를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 주권을 틀어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 주인들이 그 사회의 주인인 이유는 한 표, 투표를 행사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산수단과 국가 주권을 틀어지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틀어지고 권력의 주인이니까 그 사회의 주인인 거예요. 봉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주들이 땅떼기, 생산수단과 그리고 나서 국가에 들어가서 뭐 그 사람들이 판서, 우리나라 보면 판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벼슬을 하고 이러니까 그 사회의 주인인 거예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국가 권력 기구와 생산수단. 그러면 이제 뭘 가져야 주인이 되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들이 생산수단과 경제 권력을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와 그 정치 권력,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를 국민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 민주주의의 과정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차베스가 재헌의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재헌의회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낡은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치 권력을 잡은 힘으로 뭘 한 거죠? 소수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치부하던 그 석유를 국유화해서 국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생산수단의 통제권을 공동체 소유로 바꿔낸 거예요. 그게 뭘 한 겁니까? 진정한 민주주의. 단순한 한 표 찍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만드는 그 민주주의적 과정을 실행하는 게 베네수엘라의 과정이에요. 석유산업 국유화와 재헌의회를 통해서.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베네수엘라 이 변혁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솔직히 그래서 이제 재원을 마련했잖아요? 네. 무상의료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느냐?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사분들께, 여러분, 이제부터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공중보건의로 일하시면서 무상의료 시스템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 400만 원씩 넣어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의사들이 쏙 좋아라 하지 않겠네요. 속 좋아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할까요? 저를 증오할 거예요, 아마. 실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재원도 마련하고 정부의 어떤 자금으로 무상의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안 움직여요. 아니, 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안 움직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나라가 있으니 뭐 이미 잘 아시고 계시면서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네. 세문 전문가, 저는 진행자. 아, 그렇군요. 진행자는 듣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와 같이. 네. 아니, 왜냐면은 저한테까지 모르는 듯한 눈빛을 보내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계시니까 제가 약간 너무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저는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쌤이 말씀하시는 거다 다 알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긴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얼굴 나오는 방송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대비하면 이제 모르는 척 해야지. 지금 저는 선생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글로만 존재하는 이 수많은 이말단과 임승수 아리족들의 표정과 그 제스처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마 이런 표정으로 듣고 계실 겁니다 하고. 제가 아직 방송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 그러니까 뜻을 몰랐습니다. 예.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죠. 그러네요. 센스 없게. 죄송해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제 베네수엘라 의사들이 안 움직여요. 그때 쿠바가 도와준 거예요. 쿠바는 아시다시피 이제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쿠바도 사실 처음에 힘들었어요. 1959년에 혁명을 성공하고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려고 하는데 당시 쿠바에 의사가 전국적으로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미국으로 망명 갔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네.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쿠바도 이제 지난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무상의료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서 쿠바가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1만 몇천 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의사가 배 타고 물 건너서 베네수엘라로 온 거예요. 혁명 동지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다 와가지고 베네수엘라 의사들이 전혀 가지 않는 빈민가로 다 들어가서 무상의료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는. 가끔 무슨 뭐 외신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왜 차베스가 망쳐놨다, 왜 망쳐놨냐, 쿠바에다 석유를 퍼줘서 그렇다. 석유를 감사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주면. 차베스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그 감사함의 표시로 쿠바에 제공하는 석유 이상의 것을 쿠바는 주고 있다. 사실 쿠바가 아니었으면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베네수엘라가 실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쿠바의 도움으로 베네수엘라에 이제 무상의료를 하게 되는데
또 이 기득권 세력들이 또 가만히 못 있고 막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쿠바 의사 죽이고 애국자 되자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래서 뭐 쿠바 의료 봉사단과 함께한 사람을 뭐 살해하기도 하고. 거기도 가스통 할배들이. 저는 뭐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워낙 힘든 곡절 많은 그 현대사를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저도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데모 때, 저도 데모 많이 하지 않겠어요? 많이 봤어요. 가끔 이렇게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떼지 좀 마세요.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뗄 수도 없고, 우리가 때리면 또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에? 우리 맞고만 있어야 돼. 에? 떼지 좀 마세요. 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 나쁜 얘기가 나가네. 착한 척 하려고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예. 저 솔직히 착한 사람 코스프레 좀 하려고 했는데, 근본이 안 돼 먹어서 안 되겠는데. 성질나네, 옛날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물론 그렇죠. 어르신들 굉장히 힘든 삶 살아오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힘든 곡절을 거치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까? 솔직히. 없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요. 등록금 때문에 사회 초년생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데뷔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조금은 더 냉정해지고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하긴 그렇죠. 예. 맞아요. 사실은 문 아나운서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참 베네수엘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과격하고 좀 이성을 잃은 듯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동까지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왜냐면은 직접 이제 쿠바 의사들이 생각보다 의료 수준도 훨씬 높고, 돌팔인 줄 알았는데, 게다가 의료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로 의료가 돈벌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밌는 게요, 예방의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파야 돈 버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회 공공성 차원으로 의료를 접근하는 나라들에서는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안 아프게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 쿠바 의사들이 단순히 가가지고 아픈 사람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병에 걸리지 않게 관리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가스통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어도 사람 아니니까 다 기본적으로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즘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무상의료도 정착이 되고 무상교육도 정착이 되면서 차베스 정부에 대한 이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파들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파들이 별짓 다 했죠. 한 번은 진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총파업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경제를 마비시켜서 이 정부를 쓰러뜨려 보려고 하고, 지금 마두로 정부에서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새로운 헌법 있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가 만든 민중을 위한 헌법을 가만히 보다가 이게 다 자기들 입맛엔 안 맞는데 딱 하나 좋은 걸 발견했어. 뭐냐면 대통령 소환 투표. 그러니까 모든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 모든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서 다 소환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를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좋은 조항이 있을 수가, 이러면서 대통령 소환 투표 이제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2004년 8월 15일 광복절날 우리로 치면 대통령 소환 투표 한판 붙었어. 수백만 표 차로 깨졌어요. 왜냐면은 이미 민심은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잃었고, 차베스 정부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재원으로 민중들에게 그동안 어느 정부도 베네수엘라에서 해주지 않았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런 복지 시스템 중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제 뭐냐면 협동조합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또 이제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협동조합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만큼 또 실패 사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이 현재 22,000 명이 넘는 거의 23,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최고의 조합원 수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2만 명이 넘나요? 지금 3,000명을 향해 가고 있죠. 와,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가장 거대 협동조합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전체를 따져봐도 협동조합이 한 수백 개 수준밖에 없었대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이제 법률이 통과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 그 어떤 지역 까떼라고 하는 지역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의복을 만드는 협동조합 공장에 갔어요. 그게 어떤 공장이냐면 지역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거기 가서 옷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이 돈이 많은가 봐. 우리 돈 공장 지어놓고.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탱전한 범 사람들이야. 공장을 어떻게 지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업 계획서, 사업 제안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협동조합 관련 기관, 베네수엘라의 관련 기관에다 내면은 베네수엘라의 그 기관은 그 제안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건 사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금에서 부지 마련해주고 공장 지어주고 기계 놔주고 초기 운영 자금도 무이자 대출. 아주머니들은 한 개 제안서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이랑 좀 돌아가는 운영 원리가 다르잖아요. 일반 기업들은 주로 머리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몸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장은 머리만 살짝 쓰고 가서 주로 이제 마사지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가요? 사장님들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마사지도 좀 요상한 거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 마누라가 마사지 그렇게 좋아해요. 예? 왜냐면요, 여자들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삭신이 쑤셔서. 그렇구나. 저도 마사지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예. 우리 마누라랑 그래서 심심한 마사지 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출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예쁜 은채까지 애 둘을 낳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애들도 마사지 해줘야 돼. 둘 다 여자인데? 나중에 걔네들 나이 좀 먹어서.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걔네들 신랑이나 남자친구가 해줄 겁니다. 아니면 본인 돈으로 할 거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돈 나눠주지. 근데 아무튼 그 협동조합 기업은 아시다시피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사원총회 비슷하게 조합원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조합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맨날 총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사장 역할, 관리자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관리 노동을 할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관리자를, 사장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합원 중에서 가장 우리를 잘 이끌 사람, 좀 이렇게 저처럼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100% 수긍합니다. 네. 그런 사람을 투표로 민주적으로 선출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그래요? 오후 2시에 미디어 협동조합 2014년 정기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그 서울 메트로 인재개발원에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이사로 이제 임원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하신 두 분을 놓고 저희 투표를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민감할 텐데.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토론회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나한테 둘 중에 아무도 전화 안 오던데. 저희 전화 안 합니다. 전화 안 해요? 단체 메일 발송 다 됐습니다. 메일은 봤어요, 저도. 예. 워낙 많다 보니. 아, 그렇구나. 아니, 그게 네. 아니고 선거운동은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왜 주식회사식의 어떤, 여기는 협동조합입니다. 네. 아, 저는 아시잖아요. 속물인 거. 그러니까요. 평소에 전화 오던데 자기가 뭐 이런. 새누리당에서나 통할 법한.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들이 좀 생소하잖아요.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그래서 네. 국가에서 그런 것에 관련된 교육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협동조합 관련 기관에서 이 조합원들을 로테이션으로 한꺼번에 다 가면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절반으로 이제 팀을 짜서 반씩 반은 저희 가서 이제 교육 받아오고 그동안 로테이션으로 또 이 사람이 와서 할 동안 교육 받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로 보면 아예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재원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2009년 기준일 거야. 2009년 기준으로 협동조합이 26만 개가 생겼어요. 세계에서 가장 협동조합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물론 26만 개가 다 잘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이 정도 돌아가면 네. 3분의 1은 페이퍼예요. 예. 그리고 3분의 1은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돌아갈 거고 3분의 1은 그럭저럭 도장하고 돌아가고 그중에 일부는 뭐 굉장히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사실 기업이란 것도 다 그렇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자유시장 경제를 해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간다 보면은. 그래서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협동조합 기업들이 활성화되니까 그동안 손가락 빨고 집에만 누워있던 실업자들이 어쨌건 일자리를 얻고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실패를 하기도 하겠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지원으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의 실업률이 원래는 20% 가까이 되고 그랬었는데 차베스 정부 들어서 한 자릿수대로 확 줄은 거예요. 이런 사회적 경제 부분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다라는 거. 네.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한번 일자리에서 이탈이 되고 나면은 다시 그 일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문희정 아나운서님도 네.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퇴출 당했었죠. 퇴출 당하신 거예요? 예, 저도 해고 당했으니까. 아, 그러신 거예요? 예. 눈앞이 캄캄하셨겠네 그러면. 정말로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길거리에 나앉는 기분이었고 네. 10년을 비정규직으로 빌빌거리다가 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생기면서 저도 정규직이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 갇혀서 방송만 하더라도 행복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여기서 안 데려가요? 저는 지금 대학교 강의하는 것도 딱 그거 한 과목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얼마 받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 4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네. 한 번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네. 이거랑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예? 내가 솔직히 다 까발릴게. 그러면은, 네. 샘. 저는 나중에 샘이 이렇게 임원들 뽑을 때요. 네. 본인이 이렇게, 나 이사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사 얼마 받아요, 여기? 경력 인정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정 수입이 경희대 40에 여기 거시기에 육아수당 20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고정 수입 딱 100이야. 그런데 저작권료는? 저작권료요? 네. 15권이란 책이 있잖아요. 샘한테는. 다 까발릴까? 그거 내가 얘기할게요. 작년에 2013년에 총 다 해서 네. 인세 620만 원. 자, 이말단 여러분, 승수아리족 여러분 들으셨죠? 자, 올해 국민TV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임승수 선생님의 저작권료가 얼마만큼 뛰는지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얼치미는 뭐예요? 작년에 책으로 620만 원 벌었어. 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사랑해주세요, 저를. 예. 그리고 저는 아시죠? 속물이에요. 저의 사랑은 물질이에요. 그냥 눈에서 하트 뿅뿅 나가고 선생님 좋아해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관념일 뿐이에요. 오. 저는 이데아를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을 가리키잖아요. 저 지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
그것을 추구한 삶입니다. 현상계 위주로. 그렇죠. 예. 현상계 위주로. 아, 우리 진주님 아주 쏙 마음에 드는 댓글 다셨네요. 책 많이 살게요. 감사합니다. 예. 차베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본질로 들어가네. 재채기님 꼭 사겠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도 베네수엘라에서 활성화되고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게 이거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건데요. 네. 2006년에 베네수엘라에서 공동체 평의회 관련 법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공동체 평의회라는 것이 이게 뭐냐.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써왔어. 공동체 평의회는 베네수엘라에서 지역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기구로 200명에서 4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공동체 총회에서 평의회 위원을 선출한다. 공동체 평의회는 행정분과, 재정분과,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 주민의 자치예요? 지방 유지의 자치예요? 지방 유지의 자치입니다. 맨날 보도블록 깔잖아요, 그거. 건설업자들끼리 나눠 먹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단순히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풀뿌리 의회. 그러니까 마을의회 같은 거예요. 공동체 의회.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주민 200명, 300명이 하나의 의회를 형성해서 이렇게 뭔가 대의원도 뽑고 하면요. 여기다가 국가 재정을 그냥 주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의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풀뿌리 의회가 거기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단순히 모양새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의 몇 프로를 할당해서 아예 지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 공동체 평의회에다가 직접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 평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거고.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동조합이 단순히 시장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평의회를 통해서 지역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사실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많은 한계로 지적이 되는 게 조합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TV에서도 아마 그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 보게 해주세요랑 다 보게 해주세요. 네. 이게 좀 팽팽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의외로. 맞습니다. 네.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협동조합이 조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할까 지역의 이런 공동체 평의회에 소속되게 해서 공동체 지역 차원으로 이제 뭔가 성과를 환원시키고 이런 이제 어떤 구조를 만든 거예요. 나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그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평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민주주의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주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해서 네. 그래도 내가 좀 이름 걸고 말 좀 할 줄 안다 하는 정치학자들은요. 다 미국에서만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물론 저도 미국이 뭐 모든 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키 참 좋더라고. 신발 편하고. 사실 미제가 좋긴 해요. 미제가 미제.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USA. 써보면 괜찮더라고. 근데 몬산토 카게 이런 건 안 좋은데. 근데 아무튼 예? 우리가 미국 국민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예. 봉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그럼요. 저는 나이키 좋아해요. 그리고 잘 신고 다니고. 예? 근데 좌우당간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성과들이 좀씩 나오면서 정말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베네수엘라가 달라졌는지. 이거는 베네수엘라 자체 통계도 아니에요. 세계은행 통계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은행에서 이제 1998년에 추산한 베네수엘라 빈곤율은 50.4%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베네수엘라 국민 절반이 걸뱅이라는 얘기지. 물론 이제 빈곤선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겠으나 기준에서 절반은 거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1998년이 차베스가 집권하기 1년 전. 네. 예. 그런데 2009년에 절반 가까이 되는 28.5%로 떨어졌어요. 세계은행 기준으로. 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거죠, 정말. 그리고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25명 수준이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현재
이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바 의사들이 와가지고, 물론 언제까지 쿠바 의사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쿠바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의대생들이 열심히 무상 교육을 그렇죠. 통해서 무상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의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 네. 그리고 경제 성장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복지와 성장을 이렇게 배치되는 거, 갈등을 일으키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많이 하면 성장이 없다는 식으로. 근데 보세요. 이 통계가 어떠냐면,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집권 전 1985년부터 1999년까지는 GDP 평균 성장률이 1.4%였어요. 그런데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4.3% 성장. 거의 3배 수준이에요. 와. 복지를 줄인 게 아니라 복지를 대폭적으로 늘리면서도 GDP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 의료와 관련해서요. 네. 사실 인구 몇 명당 의사가 몇 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쿠바 의사들이 들어간 곳이요. 네. 그냥 의사들이라면 들어가지 않을 곳에 그렇죠. 지금 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 선생님이 예전에 동해에 갔더니 집값이 너무 쌌어. 이사 갈래? 하다가 이혼 당하실 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 공기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가장 간단하게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아이가 아프거나 당장 출산을 해야 되는데 갈 병원이 없다는 거죠. 큰 시내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도 점점 그렇죠. 없어지고 편의 시설도 별로 없고 그러니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다만 맡기면 다 모든 게 수도로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에다만 모든 걸 맡기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1만 원 할표 시스템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곳은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제의 공공성이 중요한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이런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부자들은 솔직히 좀 불평을 많이 해요. 물론 이 베네수엘라가 무슨 부자들 돈을 뺏는다거나 그런 정책을 쓴 건 아니에요. 부자들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요. 근데 이 부자들이 왜 불평을 하냐? 차베스 정부 이후에 집안일 할 메이드를 구하는 게 어려워졌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메이드 하던 사람들이 나 이렇게 구차하게 돈 벌지 않아도 이제 살 수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도 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도 생겼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니네 뒤치다거리 해주냐. 메이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못 살겠대. 아우 저 지금 막말 나오려는 거 참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말이야 뭐야. 예. 제가 요즘 전해 들은 얘기는 조금 부자 동네, 우리나라도 부자 동네 쪽에는 이제 가사 도우미로 이제 베트남 쪽 분들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그분들을 많이 하대하는 집들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타까운데. 인격적인 대우를 잘 안 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자들이 불평한대요. 가정부 못 구하겠다고. 아이 나쁜 놈들. 아우 혈압이야 정말. 하여튼 그래서 못 살겠대. 차베스 너무 증오스럽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하는 소리도 미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골프 3번 치고 2번 치니까 너무 힘든가 봐. 난 한번 쳐보자. 골프 좀 쳐보자. 나도. 샘, 그 골프장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게다가 베네수엘라 이런 변화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차베스가 중남미를 바꾸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 사람이라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FTA 그러니까 그 조지 부시가 이제 나프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프타가 뭐냐 NAFTA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FTA잖아요. 북미를 통으로 두셨잖아.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근데 I'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남미까지 통으로 드시려고 FTAA,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한 FTA를 하려고 했는데 차베스가 다른 나라들을 다 설득해서 이거에 참여 안 하도록 꼬셔서 어떻게? 베네수엘라 석유 싸게 주겠다. 우리랑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이 FTA를 막아내고 나서는 남미 국가들을 단결시키는 거예요. 남미 국가 연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IMF 말씀드렸잖아요. IMF에 맞서서 남미 은행을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IMF한테 돈 꾸지 않겠다? 우리 남미 국가들이 스스로 각출해서 큰 제한 조건 없이 급한 나라들한테는 그냥 빌려주겠다. 남미 은행을 만들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IMF에 맞서 싸우고 텔레수르 남미 방송국이죠. 이걸 만들어서 미국의 미디어적 지배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중남미 공동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중남미 방위 공동체도 만들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단결해서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침공 못하도록 하자. 멋있어요. 멋있죠? 네. 차베스 대통령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솔직히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차베스 대통령이에요. 살면서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나무랄 곳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얼굴 빼고.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얼굴 있다면. 빼고는, 얼굴이나 키나 이런 외모 빼고는.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나무라십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저랑 결혼한 이유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난 남자 얼굴 안 봐. 전 봅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제가 처음으로 존경한 사람이 진짜 생긴 거예요. 차베스 대통령.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재단 모셔놓고 저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기회가 되면 참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2013년 네. 3월에 서거했죠. 그리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대표를 보냈고 그중에 30몇 개국은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이 직접 왔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유엔 총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망한 것에 대해서 30몇 개국의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중남미 국가는 다 왔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막 그 언론 주로 미국이 얘기하는 언론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차베스 대통령이 참 진정한 박애주의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베네수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만 왕따시키면은 그렇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포섭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차베스 대통령이 완벽하게 받아친 거 아니고 제대로 그렇죠.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예. 멋있다. 여러분 감사해요. 재고 털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 달쯤 42만 원 들어올 거예요. 저 이렇게 살아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2013년 제가 책으로 번 돈이 620만 원이에요. 미치겠어요. 네. 차베스 대통령한테는 석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임승수 상임한테는 1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인쇄를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주요 책들 저희가 제목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책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더 많은 얘기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죠. 예, 그럼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서 책 바꿔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별점 주기, 다운로드 많이 해주셔야지 순위 쑥쑥 올라가거든요. 우리 귀여운 속된 분, 우리 임승수 선생님의 소원 제대로 성취 좀 시켜주자고요.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